필요 있어. 예, 제6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핵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 적당한 수준의 스몰 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북핵은 그대로 둔 채 제재만 풀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심 외교 당국자와 언론인, 미국 조야의 실력자들을 만나 북핵을 인정하는 협상이나 동결 수준의 미봉은 절대로 안 된다고 호소하고 말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주변국들도 뭐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장력이 대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되고 핵의 공포가 일상화되고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남이 살아줄 수 없듯이 우리의 생존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거 휴전협정 당시 한미동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당시로서는 무모할 정도의 결단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이끌어냈고 결국 상식적인 남침 위협을 막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이 정권의 외교 당국자들은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가? 묻고 또 묻고 세상 또 묻습니다. 아니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방치하고 제재 완화를 위해서 뛰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한반도 운전자론 강조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운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미국 간 협상의 구경꾼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을 붙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 제재 완화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충 미봉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직원 표적감사의 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이고 특감반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감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들 문제를 넘어가야 한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 당시 그 추운 겨울에도 시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섰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정권이 이런 짓 하는 거 용서 못한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촛불 정권,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쌓아가면서 사실상 이 독재 정권 시절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듯한 양상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확인하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 정치 일정이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돼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기대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우려를 좀 축소시키고자 이번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소통하고 분간하는 일을 하고자 이번에 방미단을 꾸려서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미국 조야의 중요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한국당과 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은 3S와 3O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한마디로 이 비핵화를 조화를 통해서 하는 비핵화를 찬성하고 한미 동맹을 일관으로 하고 한미 정책 구조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3No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한미 군사훈련 감시는 분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핵화 이전의 제재 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보도에 보면 하노이 회담에 있어서 적당한 스몰딜이나 또 어느 정도 이 제재의 완화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아테 소위원장, 상원 아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토리 가드너 의원도 실질적으로 구체적 결과가 없는 이 협상의 기간은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낸시 펠로시 의장의 경우에는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일정의 견제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협상과 이건 대표가 한 이야기에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훈육하는 아빠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빠르게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준 그런 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이 전화통 붙잡고 전화해야 되지 않냐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노이 협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 측에서는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빠른 것에 대해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또 한식으로는 이 한미일 정책 구조가 필요한데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번 하노이 협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협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협상입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큰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는 이러한 스몰딜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재 완화 부분도 이러한 제재 완화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제재 완화로 갈 경우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정부의 지나친 남북관계의 속도의 지나친 빠른 진행으로 인하여 미국 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한의 협상력만
받게 한 것에 대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하면서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북한이 진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방미단은 미국 조야에 그나마 그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고 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였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한 것은 방위비 협상 부분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앞으로 5년 정도 3년 이상의 기간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한미 간의 갈등을 좀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미국 통상 분야에 있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무역 확장법을 함부로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법 개정안에 대한 호프만 의원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안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 수가 그동안 122만 명을 넘어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악의 고용 참사를 겪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연일 내년 총선 행보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타 면제 강행에 이어서 신공항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끄집어냈습니다. 총선용 돈잔치, 세금잔치라는 법도, 체면도, 비판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정부 여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정부 여당의 최고의 전략은 지금 현장에서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응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는 것이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까지 오리발을 밀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표적감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은경 전 장관이 수차례 지시하고 보고받은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면 명백한 찌꺼내기용 블랙리스트며 완성형 블랙리스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DNA에는 인간의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에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져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감 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며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업그레이드 버전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조금은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가 적당히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렇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김태우 수사관의 언급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 관련된 특검의 불가피성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또 그 정점에는 저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한 것은 조사위 위원 추천을 한 것은 1월 14일인데 청와대 무려 한 달이 지나서 위원 자격 문제를 삼아서
거부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욱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 5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직 기자 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그 결과를 출판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정기, 울진 삼청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세월호 탐사 취재 저작물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규모의 재난 사건을 취재하여 취재하며 사료들을 보증해왔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30년 뒤에 민원연에서 조작 논란을 제기한 울진 삼청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이동욱 기자가 취재한 것이 사실로 판정받고 조작 파문 당사자들에게는 위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권태호 예비역 중장도 이 건이 권태호 예비역 중장을 저희가 추천한 이유는 진상조사의 범위에 헬기 기총소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출신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판단에 따른 추천인데, 권 전 장군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수도군 단장 등을 역임하고 예편 직후인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원대학교 교수와 국민통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삼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연구활동을 한 배경이 5.18 당시 시위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역사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 5년 부분의 자격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임명 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회가 각 당에서 할당된 숫자만큼 적임자를 추천하고 이를 사무처에서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청와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일반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와 달리 이 건의 경우에는 이 병역 탈세 범법 등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청와대 인사 추천과는 다릅니다. 그건 뭐냐, 입법부의 이러한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이 건의 임명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장관 인사 임명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이런 보통의 정무직을 임명할 때는 정말 책 한 권 정도 내는 동의서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회를 존중해서 이런 걸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 거의 전례가 없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장의 이름으로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장과 제가 이 방미 중에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치가 여의도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해야 될 민생 정치는 실종되고 많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거조작 정권, 민간인 사찰 정권, 초권력 비리 의혹 정권이라는 무수한 닉네임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제1야당을 혼돈에 빠뜨릴 호재를 만난 양 전력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정권이 먼저인 정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 야당이 여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민주평화당이나 제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당의 사실상 저희가 늘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한 정당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윤리특위 소집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윤리특위 소집해 주십시오.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해야 될 사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손혜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손혜원 징계안, 그리고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징계안, 곧 제출된 성추행 김정우 징계안, 국민모독 이수혁 징계안,
이 모든 거 명명백백하게 윤리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윤리특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전면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윤리특위 안들 모두 우리가 징계한 우리 윤리특위에서 회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축하합니다. 네, 지난 15일 대통령이 지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라고 하는 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 과거처럼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뜨겁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전 정부를 비난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주변의 분들이 얘기했던 유체 이탈 확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가 교수님들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아닙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불통이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먹통이라고 합니다. 박불통, 문먹통 이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말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막가자는 겁니다. 댓글 조작 괴롭힘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증거까지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여권 핵심 인사 우윤근 주로 대사,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여권 핵심 인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혜규 스캔들의 한 축인 손혜원 의원 사건, 이거 권력형 비리 교과서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미명하에 권력기관을 충동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세웠던 많은 사건이 억지 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핵심 인사 김경수의 비리가 밝혀지고 유죄가 선고되자 바로 국가 사법 기능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건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 다 아십니다. 이거 정권 연장 기도구나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특검이구나. 그래도 특검이다. 특검 받기로 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장기 실업자가 19년 만에 최다입니다. 이제 이런 제한적 이 통계 수치 발표 듣는 거, 또 이거 들으면서 공포감,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 정말 절망 수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장기 실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실업자 숫자 전체가 19년 만에 최다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고 체감 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만 뜨면 최고, 최악 이런 통계 수치가 계속 발표됩니까? 극심한 불황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자영업자 대출의 6개월 새 52조 늘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출까지 설상가상입니다. 이 상무부가 대업강에다가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비상에 걸려있고 자동차 부품사 8,800여 곳이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규제 너무 많다, 산업정책다운 정책이 없다라는 지적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전 기자 병문안 가서 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고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독단적 국정 운영 언제 멈춥니까? 지금 이런 재앙적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사적 자리에서 그리고 SNS에서 이 재앙이란 말을 문재인 대통령 성 뒤에 붙여서 모든 국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세 글자 대통령만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당나귀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얘기, 이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앙적 수준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부터 총선 올인 전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 조혜주 선관위원 선배 상임위원 임명 강행,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여당이 하는 예산 투어, 이 모든 것들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들 잘 수집해서 이런 이 부정선거 표칙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말씀 없으십니까? 이용 원장님. 내일 2월 19일이면 대동 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용시장은 엄동설을 넘어서서 고용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경제 성과를 홍보한다면서 웃지 못할 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각종 경제 수치는 최저임금 급진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1만 9천 명으로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에 달했습니다. 민정부 들어서 고용 참사의 기상화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마저 감소하고 있음에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자영업자 감소는 최저임금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그 근거로 최저임금의 충격을 받아야 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 1월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가짜 뉴스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만의 낙하산 일자리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만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대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가가 있어야 될 때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될 때는 국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참 변함없이 계속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거 보면 정말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인데 지금 국가가 안 보이죠.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평화를 위협하는 아니면 평화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다, 시장이다 이런 데는 곳곳에 심지어 제가 뭐 사실 확인을 다 하지 않아서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심지어 방송 규제에 있어서 연예인들 외모까지 정부가 입을 대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될 때 아니면 없어야 될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삼 그야말로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묻고 또 물을 그런 상황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